지난 시간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장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장애는 하드웨어 고장, 네트워크 단절, 디스크 용량 부족 등 물리적인 인프라 레벨의 문제였죠. 대응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 하나의 DB는 액티브로 두고 다른 하나의 DB는 대기 상태인 스탠바이로 두는 구성이었습니다. 둘째, 액티브 방식입니다. 두 대의 DB 서버를 모두 액티브로 두는 구성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입니다. 하나의 DB 서버를 마스터로 두고 N개의 DB 서버를 복제본, 레플리케이션으로 두는 구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인프라스트럭처 장애에 대응하는 핵심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오류. 이 유형의 장애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부터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으로 인해 나중에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용량 테이블 문제입니다.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땐 괜찮았는데 데이터가 수천만 건, 수억 건으로 쌓이다 보니까 쿼리 하나 실행하는 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파티셔닝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거나 아카이빙 전략이 아예 없었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단일 DB에 모든 부하가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읽기 쿼리도 쓰기 쿼리도 전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만 몰리는 거죠. 서비스가 작을 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점점 DB가 버티지 못하고 응답이 느려지면서 아예 다운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비효율적인 쿼리입니다. 인덱스가 없는 컬럼으로 건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불필요하게 전체 테이블을 스캔한다던가 같은 경우죠.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도 쿼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1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파티셔닝은 이 중에서 대용량 테이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파티셔닝은 하나의 큰 테이블을 여러 개의 작은 물리 조각들로 나누는 기법입니다. 문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문 데이터를 저장하는 오더스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비스를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주문 데이터가 10억 건이나 쌓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5년 1월 1일에 주문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를 날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는 10억 건의 테이블을 전부 뒤져야 합니다. 인덱스가 있다 하더라도 테이블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쿼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10억 건을 전체 스캔하니까요. 디스크 I/O도 폭발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 오더스 테이블을 연도별로 파티셔닝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파티션, 2023년, 2024년 이렇게 2025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쿼리를 시행해보면 이번엔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파티션만 스캔하면 됩니다. 2025년 파티션만 스캔하면 되는 거죠. 쿼리 시간이 훨씬 개선되고 디스크 I/O도 최소화됩니다. 파티셔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나 시간으로 나누는 레인지 파티셔닝이 있고 특정 값 목록으로 나누는 리스트 파티셔닝이 있습니다. 리스트 파티셔닝은 특정 컬럼의 값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 유용합니다. 이커머스 사이트에 상품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품에는 카테고리가 있겠죠. 의류, 전자제품, 식품, 도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파티션을 나눠 놓으면 전자제품 카테고리 상품만 조회해줘 라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 전자제품 파티션만 스캔하면 되는 거죠. 레인지와 리스트의 차이를 보면 레인지는 연속적인 범위입니다. 2022, 2024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값이죠. 반면에 리스트는 명확한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특성과 쿼리 패턴에 맞춰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해시 파티셔닝도 있습니다. 해시 파티셔닝은 특정 컬럼 값을 해시 함수에 넣어서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식이에요. 주로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사용자 테이블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가 1억 명이에요. 이거를 레인지 파티셔닝으로 나누면 가입 날짜 기준으로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비스 초기에는 사용자가 매우 적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각 파티션의 크기가 불균형해질 수 있어요.
리스트 파티셔닝은 어떨까요? 사용자를 무슨 기준으로 명확하게 카테고리화하기가 애매하겠죠? 지역별로, 나이대로 딱히 자주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카테고리가 없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해시 파티셔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해시 파티셔닝 작동 원리를 살펴보죠. 사용자 아이디를 특정 해시 함수에 넣으면 0부터 3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고 가정하죠. 그 숫자에 해당하는 파티션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해시 함수에 넣으면 얘는 1이 나와서 파티션 1, 얘는 3이 나와서 파티션 3, 얘는 0이 나와서 파티션 0.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고르게 분산됩니다. 각 파티션에 25%씩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특정 파티션만 비대해질 일이 없어요. 리스트 파티션처럼.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세션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도 어떤 명확한 카테고리나 명확한 레인지로 나눌 수 없는 값들이죠. 세션 아이디는 랜덤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레인지 파티셔닝처럼 어떤 특정 기간으로 나눌 수 없고 리스트 파티셔닝처럼 특정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해시 파티셔닝으로 나누면 각 파티션에 균등하게 분산되면서 부하도 골고루 분산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 파티셔닝은 무조건 적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성능도 좋아지고 관리도 편해지고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그럴까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파티셔닝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일단 복잡도가 증가됩니다. 테이블 하나만 관리하면 되던 게 이제 여러 개의 파티션을 관리해야 됩니다.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하고 오래된 파티션을 삭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레인지 파티셔닝의 경우 매달 또는 매년 새로운 파티션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둘째, 쿼리가 복잡해지면 오히려 느려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파티션 키가 아닌 다른 컬럼으로 검색을 한다면 모든 파티션을 다시 뒤져야 됩니다. 이건 파티셔닝을 안 했을 때보다 더 느려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초기 설정이 까다롭습니다. 한번 파티션 키를 정하면 나중에 바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 서비스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하지? 데이터가 어떻게 증가할까? 미래에 어떻게 증가할까? 이런 걸 깊이 고민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해시 파티셔닝은 범위 검색 문제입니다. 2024년 1월에 가입한 사용자들을 조회하고 싶다면 레인지 파티셔닝이었으면 2024년 1월 파티션만 보면 되는데 해시 파티션일 경우 모든 파티셔닝을 또 다 뒤져봐야 되죠. 이건 3번의 초기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해시 파티셔닝은 특정 아이디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가 많을 때 그리고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자, 지금까지 파티셔닝 방법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인지 파티션, 날짜와 숫자 범위로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리스트 파티셔닝, 명확한 카테고리로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해시 파티셔닝, 균등 분산이 목적일 때 그리고 특정 키로 직접 조회할 때 사용됩니다. 어떤 방식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건 쿼리 패턴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쿼리가 날짜 범위로 조회된다면 레인지 파티션이 적합하고 특정 카테고리나 선택값으로 자주 조회한다면 리스트 파티션이 좋겠죠. 그것도 아니면 특정 아이디로 직접 조회하는 경우가 많을 때 그냥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싶을 때는 해시 파티셔닝을 사용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파티셔닝은 테이블 설계 초기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테이블은 나중에 얼마나 커질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조회할까를 고민하고 설계해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게 됩니다. 이미 수억 건의 데이터가 쌓인 후에 파티셔닝을 적용하려면 엄청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다음은 샤딩입니다. 샤딩 또한 대용량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즉, 단일 DB의 모든 부하가 집중되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파티셔닝과 샤딩,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파티셔닝은 뭐였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테이블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서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 테이블의 쿼리는 개선할 수 있지만 서버 자체의 부하는 여전히 그 한 대의 서버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샤딩은 데이터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물리적 서버들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사용자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사용자가 1억 명이에요. 파티셔닝만 했다면 하나의 DB 서버 안에서 연도별로 혹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읽기 쿼리, 쓰기 쿼리가 여전히 그 한 대의 서버로 몰리죠. 샤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 아이디 기준으로 4개의 서버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아이디의 1번부터 2500만 번까지는 샤드 1번, 그 다음은 2번, 이렇게 각각 완전히 독립된 물리적 서버예요. 일단 장점은 부하가 n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1억 명의 사용자에 대한 읽기 쓰기 요청이 4대의 서버에 골고루 분산되는 거죠. 한 대의 서버가 모든 부하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4대의 서버, n대의 서버가 나눠서 처리하게 되니까 각 서버의 부담이 n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 확장이 가능합니다. 트래픽이 더 늘어나면 샤드를 그냥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수직 확장처럼 더 비싼 서버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죠. 셋째, 장애 격리가 됩니다. 샤드 1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서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전체 서비스가 다운되는 게 아니라 일부 사용자만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샤딩입니다. 단일 DB를 사용하면 언젠간 겪을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서버로 데이터와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죠.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샤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티셔닝과 같이 샤딩도 역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요. 파티셔닝은 그래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관리가 되는데 샤딩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서버를 관리를 해야 돼요. 각 서버의 모니터링, 백업, 장애 대응 이런 걸 각각 따로 해줘야 되죠. 운영 복잡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샤딩 로직을 구현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는 이 사용자의 데이터가 어느 샤드에 있는지 모릅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직접 판단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500만 이하면 샤드 1, 그 다음은 샤드 2 이런 로직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코드 복잡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죠. 코드도 지저분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용자 정보는 샤드 1에 있고 주문 정보는 샤드 3에 있다면 두 테이블을 조인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각각 따로 가져와서 메모리 안에서 조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능도 떨어지고 코드도 복잡해지겠죠. 넷째, 트랜지션 처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러 샤드에 걸쳐서 데이터를 변경해야 된다면 분산 트랜잭션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복잡하고 성능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ACID 보장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샤드 재배치가 정말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스케일 아웃하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를 전부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이걸 한다는 건 정말 고난이도의 작업이 될 수 있죠. 여섯 번째, 핫스팟 문제입니다. 특정 샤드에 데이터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핫스팟 문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유명인의 데이터가 한 샤드에 몰려 있다면 그 샤드에만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 분산이 고르지 않으면 샤딩을 굳이 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언제 샤딩을 해야 할까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단일 서버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 I/O를 최대한 최적화했는데도 더 이상 스케일업이 불가능할 때 그제서야 샤딩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야근리 원칙이 있어요. 스타트업이 나중에 커질 걸 대비해서 처음부터 샤딩 구조로 간다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복잡도 때문에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정작 그 규모까지 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야근리 법칙이라는 거는 You aren't gonna need it. 직역하면 너는 그게 쓸모가 없을 거다 라는 말인데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발자분들은 대부분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되면 어떡하지?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과도한 설계를 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 규모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구조 때문에 괜히 개발 속도 느려지고 버그 많아지고 유지보수 어려워지고 결국 서비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근이 원칙의 핵심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만들어라. 미래에 필요할 것 같은 기능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만들자 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예측한 미래는 대부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복잡한 구조는 실제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발목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일 DB로 시작을 하고 읽기 부하가 늘면 리드 레플리카,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배웠죠. 그 구조로 가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쿼리 최적화 혹은 인덱싱, 캐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조회가 많았던 부하가 집중되었던 특정 테이블만 파티셔닝을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샤딩을 적용하는 겁니다. 샤딩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정말 필요할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샤딩 없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